이제 오늘 포함하여 한 번만 더 하면 또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죠?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학기에는 우리가 부부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었고, 거의 이제 뭐 이론적인 거,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다뤘고요.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죠. 뭐 사소한 싸움, 우리가 볼 땐 저걸 가지고 왜 싸우나 싶을 정도의 이런 것들로 사실은 부부들은 아주 일생을 그냥 싸워요. 그런데, 외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골이 깊을 대로 사실은 깊어 있었고, 이제 거기에 외도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균열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부부가 이제 깨어질 수 있는 위기, 이거가 바로 이제 혼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죠? 만나는데, 우리 뭐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없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인들 안에도 너무나 이 혼의 관계가 많이 일어나고, 물론 이제 좀 은폐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박사 학위 논문을 기독교인의 혼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상담을 해서 혼의 관계로 인해서 그 가정이 깨어지고 영적으로는 이제 이게 명백하게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죄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기독교인이면서도 어찌어찌해서 혼의 관계로 빠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덮어두고 은폐하고 마치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는 이게 없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기독교인들의 가정이야말로 이 혼의 관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상담적인 개입을 통해서 오히려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기 전부터도 많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할까? 오히려 드러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뭐 이런 인식도 좋지 않은 이 마당에 이런 일들까지 마치 이걸 노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이거를 드러내는 것,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다루어서 정말 어떻게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위기가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멀어졌던 부부가 어떻게 더 가깝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맺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한 논문을 쓰고 벌써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요즘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 PTG라는 개념이 있죠. Post Traumatic Growth라는 거예요. PTSD 말고 예전에는 상처로 인해서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PTSD를 얘기했다면 요즘은 이혼 후 성장 뭐 이러면서 PTG growth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20년 전에 외도 후 성장에 대한 논문을 썼던 것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 외도 후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책을 한번 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오늘요, 정말 할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시간은 짧아요.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이걸 무슨 학문적인 어려운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PPT를 보면은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텍스트로 넣어놨기 때문에 PPT 자체에 글자가 많아요. 그걸 읽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거는 오히려 그냥 띄워놓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이 혼의 관계, 외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할 건데, 만약에 오늘 1시간 반 주어진 시간 안에 이게 다 안 되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까지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외도 상담인데, 이 외도 상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가, 그걸 들어보시면 사실은 모든 부부 상담에 이런 원칙들이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혼의 관계라는 사례를 통해서 앞에 했던 이론들을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그죠? 제가 연구했을 때 어떤 학자가 세 집 걸러 한 집에 외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미국에서의 통계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세 집 걸러 한 집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집에서는 5년 전에 일어났고, 어떤 집에서는 10년 전에 일어났고, 어떤 집에서는 미래에 일어나는, 이렇게 총 시간을 통틀어서 생각할 때, 세 집 걸러 한 집에, 그죠? 외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도. 그럴 정도로 진짜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보시면 심각한 외도가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외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한번 이 혼의 관계에 대해서 전부를 한번 여러분이 저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 공유하고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갈 거지만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게 오늘 들어보시고 마음에 남는 것만 새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저한테 자격 주셨죠? 네. 네. 자, 혼의 관계의 이해와 상담.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먼저요, 여러분이 어떤 상담을 하든지 그 현상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죠. 이혼이면 이혼, 외도면 외도, 중독이면 중독,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상담하는가, 이거기 때문에 오늘도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외도에 대한 이해를 해볼 텐데요. 여기 지금 혼의 관계 해놓고 괄호치고 외도 이렇게 했어요. 우린 주로 그냥 외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논문에서 이것을 혼외관계라는 용어로 썼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혼외관계라는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도보다 좀 더 확장된 넓은 개념이에요. 외도라는 말은요, 주로 성적 일탈과 관련이 있어요. 성관계, 그래서 다른 말로 뭐 혼외정사가 있었다, 바람을 피웠다, 오입, 혹은 불륜, 간통, 간음, 이런 개념들은 전부 성적인 것을 중심으로 둔 외도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혼외 관계는요, 이 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도에도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차원, 그리고 이런 차원의 친밀한 관계, 아직 성관계 안 했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부 이상으로 가까워져 있는 관계, 이것도 혼의 관계로 포함시키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요, 혼의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부부가 외도가 일어났대요. 이 부부가 지금 외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깨어지려고 하니까 이 부부 좀 상담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의뢰를 받았을 때 외도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이 혼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볼게요. 자, 혼의 관계를 유형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유형을 분류할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학자들이. 첫째는 정서적인 몰입이 얼마나 있는가. 혼의 관계인데 그냥 성관계만 한 그런 관계도 있지만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겠죠. 이 정서적인 몰입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혼의 관계가 다 다르다. 두 번째 학자는 친밀감의 영역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유형 분류를 할 수 있다. 또 그것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또 세 번째는 이 혼의 관계가 일부러 한 거냐, 어쩌다 한 거냐. 그리고 이게 결혼 불만족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어떤 집에서는 별로 불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집에서도 혼의 관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고 막 분류를 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학자 이름까지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바트닉과 해리스라는 사람이 일단 혼의 관계에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 도표를 먼저 볼게요. 연쇄적 혼의 관계, 시도형 혼의 관계, 낭만적 혼의 관계, 장기적 혼의 관계.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서적인 몰입은 더 심해지고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시리얼 혼의 관계라는 거는 여러 번 일어난다라는 거죠. 연쇄적 혼의 관계인데 상대를 바꿔가면서 자꾸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바람둥이가, 그죠? 그냥 성적인 행위를 상대를 바꿔가면서 무수히 하는 거. 그다음에 시도형 혼의 관계라는 건 그냥 딱 한 번 해본 거예요. 출장 갔다가 술 기운에 해외 가서 이렇게 이제 한 번 해보는 거. 그런데 거기에 정서적인 몰입이 들어가면 그게 낭만적인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지면서 기간도 길어지겠죠? 그러다가 장기적 혼의 관계가 되면 이제 동거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가지 혼의 관계를 이렇게 연속선상에 배치를 한 다음에 연속선의 앞쪽으로 갈수록 정서적 연결이 없고 짧게 끝나는 관계. 즉, 바람둥이가 상대 자꾸 바꾸는 관계는 별로 마음으로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뒤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서적으로도 빠지고, 그리고 기간도 길어져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한 가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시적 시도형 혼의 관계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사랑으로 빠지고 오래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네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형을 이제 여러 가지로 혼의 관계를 이제 하는 이런 분류를 했던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간이 얼마냐, 정서적으로 얼마냐, 끌렸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분류의 기준이 됐었죠. 그런데 두 번째 학자는 이거를 정말 친밀감의 영역에는 정서적인 영역과 성적인 영역이 있어.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히 성행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남녀가 이미 정서적으로 부부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부인한테 안 했던 얘기를 그 사람한테는 하고 남편한테 못하는 얘기를 그 남자에게 했다면 그거는 성적으로 안 갔어도 혼의 관계다. 이렇게 분류한 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남성들은 혼의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감을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죠. 말하자면 성적으로 먼저 빠져들어요. 그렇지만 여성들은 마음이 갈 때 그다음에 몸을 허락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느낌,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이런 거에 이제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이 혼의 관계로 들어가면 그게 더 심각한 혼의 관계가 돼요. 더 결혼을 오히려 깨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결혼을 깰 생각까지는 없어도 그냥 성관계 이렇게 들어가면서 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경향성도 많은데 여성들은 일단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마음까지 떠나버리면 그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순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남성들은 성적인 사랑을 원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낭만적이고 친밀한 사랑을 기대한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불만도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남성들은 성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 다 그렇지는 않아요. 뭐 여성들도 성적인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남성들도 정서적으로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는 남성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배우자 간에도 정서적인 사랑을 기대하는 것, 성적인 사랑을 기대하는 것, 이런 것도 부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경향성으로 본다면 남성들은 성적으로,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제 끌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텀슨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혼의 관계가 성적인 관계인데 정서적인 관계는 아닌 혼의 관계가 있다. 그게 A예요. A. B는 성적이면서 정서적이에요. 동시에. 그죠? 몸도 마음도 간 거예요. 그다음에 C는 정서적으로는 같지만 아직 성관계 안 했어요. 자, 이런 세 가지 유형의 혼의 관계가 있다고 할 때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B가 뭐냐면 성적, 정서적이 다 있을 때 가장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결혼이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와 A 중에서는 뭐냐라는 거예요. 성이냐, 정서냐. 그랬더니 정서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 안 갔어도 정서적인 관계가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혼이 깨지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사실은 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드러나서 만약에 드러나면 이혼으로 되기보다는 그 남성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향성이 더 높다고 해요. 그런데 여성이 외도를 한 다음에 그게 드러나면 오히려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제가 연구를 할 때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기독교인의 가정 중에서 14가정을 제가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중에 14사람 중에 8명은 외도를 한 당사자였어요. 그리고 6명은 배우자가 외도를 한 피해 배우자였어요. 자, 이들을 이제 2번씩 2시간씩 만나서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외도가 시작된 동기서부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얘기들을 쭉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현상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로 제 연구 결과에서도 여성이 외도를 한 경우에 이혼으로 이어지는 율이 더 높았어요. 남성이 외도를 했을 때보다도요. 자,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이 혼외 관계가 일부러 한 혼외 관계냐 아니냐, 그리고 얼마나 결혼에 불만족하길래 외도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했던 사람이 러스터만인데, 이 러스터만은 이름을 재미나게 붙였어요. 아까 첫 번째는 네 가지 유형을 얘기했고, 그 다음은 두 가지, 정서냐, 성이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결혼에 대한 불만족의 정도가 클수록 혼외 관계를 가지는 고의성은 더 커진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불만족하니까 일부러 혼외 관계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는 거지만 혼외 관계가 결혼의 불만족이 심하지 않은데도 일어나는 일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름 붙이기를 하룻밤 혼외 관계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첫 번째 학자가 얘기했던 시도형 혼외 관계와 마찬가지겠죠. 결혼 생활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부부 간의 대화도 잘하고 성생활도 원만한데 어느 날 룸사롱에 와서 술 마시고 또는 여기 분위기에 취해서 그다음에 해방감 등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해외 출장 가거나 그랬을 때. 그리고 관계를 가진 후에 어리석음을 후회해요.
한 번 그렇게 그냥 어쩌다가 뭐 묻지마 관광 이런 거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혼외 관계를 하고 배우자에게 미안해해요. 그리고 알려질까 봐 염려를 하죠. 그죠? 이런 혼외 관계가 있어요. 하룻밤 혼외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성 혼외 관계라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상대를 바꾸어 가면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배우자가 문제를 삼아서 발각이 되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재수가 없어서 들켰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소위 말하자면 바람둥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성중독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병리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습관적인 혼외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탐색형 혼외관계라고 했어요. 이거는 결혼의 권태, 정체성으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한 번 호기심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누굴 만나고 때로는 종성 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등 고의적으로 일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일탈이에요. 그죠? 방황이고 일탈이죠. 그런데 중년기에 보여주는 남녀의 혼외 관계가 이 범주에 속할 수가 있어요. 호기심에서 한번 탐색으로 궁금해서 이렇게 해보는 그런 혼외 관계예요. 그다음에 신발이형 혼외 관계. 네, 재밌죠, 이 제목이? 그래서 뭔지 알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네 결혼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종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또는 배우자가 불쌍해서 결혼을 깨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혼은 깨지 않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이 불행한 결혼에서 얻지 못하는 우정, 성적인 만족,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서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 깨지지 않고 그죠? 세 발이 딱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혼외 관계는 오히려 이 결혼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하는 혼외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불행한 결혼이나마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해해 끼치지 않고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돈은 아주 잘 벌어와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적당히 외도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 아내가 그저 결혼을 깨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묵인하면서 가는 이런 혼외 관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혼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이제 화가 나서 보복으로 나도 외도한다. 그러고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섣불리 외도를 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이혼을 당하는 이런 해건 해서는 안 되겠죠. 어리석어요. 보복으로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외도하는 건 어리석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F에 가보니까요, 외국에는요, 이혼을 의도한 탈출형 혼외 관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외도를 해도, 나 딴 사람 좋은 사람 생겼어. 그래도 붙잡아요. 그리고 돌이키고 돌아오라 그러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요, 나 딴 사람 생겼어. 이러면 쿨하게 헤어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이유를 들어서 이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나 지금 딴 사람 만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외도를 한다. 이혼을 한다. 혼외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탐색형, 산발이형, 보복형, 이런 혼외관계는요, 자신이 가정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가정을 오히려 지킬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탈출형 혼외관계는 가정을 이혼을 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혼외관계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고의적인 혼외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혼외관계는 어, 이혼의 의도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배우자에게 내가 이혼할 생각이 있어 라는 것을 확실히 알리는 계기로 이 혼외관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외국에서 쿨하게 너 딴 사람 좋아해? 그러면 헤어져.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어, 네. 이렇게 이제 분류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의 외도는요, 오프라인 상에서, 그죠? 실제로 사람과 사람과에서 이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데,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혼외 관계는 사이버 혼외 관계예요. 제가 20년 전에 이 논문을 쓸 때 이미 사이버 인피델리티 이런 책들이 이제 막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혼외 관계 이런 것들이 막 연구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정리했죠. 논문에서 사이버 혼외 관계를 이제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냐면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실 속의 관계 개념을 넘어선 가상세계 속의 혼외 관계.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그 혼외 관계를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기혼자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익명의 대상을 택해서 배우자와 아닌 사람과 성적인 대화나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친밀감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이제 사이버 혼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혼외 관계는 인터넷인데 요즘은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폰 섹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채팅이 탐색형 혼외 관계 됐잖아요. 그것처럼 호기심으로 일단 인터넷상에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제 대화를 시작해요. 근데 이게 혼외 관계로 들어가는 서곡이 된다 그랬어요. Prelude to infidelity.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관계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랑으로 전해지는데 이 학자들이 정식으로 사이버 혼외 관계를 이렇게 정의해요. 자, 언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 그랬어요. 여기서 결혼 관계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언약 관계. 여기에는 동성애자들도 포함된 거예요. 그죠? 언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성적 배타성에 관한 약속, 맹세, 합의. 즉 뭐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너와 나, 우리끼리만 성관계를 한다라는 약속을 맺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상대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사이버 혼외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사이버 혼외 관계가 심각하냐? 이것을 쿠퍼라는 학자가 이렇게 해요. 사이버 혼외 관계가 점점 만연하게 되는 주 요인은 인터넷이 지닌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그러면서 트리플 A 엔진, A가 세 개 있는 엔진이 말이죠. 엔진이 하나만 있어도 차가 잘 굴러갈 텐데 A로 시작하는 엔진 세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혼외 관계가 시작되면 급속도로 이제 굴러가게 돼요. 그 A가 뭐냐면 하나는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이 쉽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오프라인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려면 하다못해 소개팅을 하려면요. 그죠? 누가 다리를 놓아줘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고 그렇지만요. 인터넷상에서는요. 그냥 쫙 대기 상태로 있어요. 클릭만 딱 하면은 그와 접선이 되는 거예요. 접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돈도 안 들어요. 그죠? 무슨 머리하고 옷 사입고 뭐 이렇게 하고 꾸미고 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돈 안 들어요.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밥 사줄 일도 없잖아요. 익명성,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내가 키가 작던 뚱뚱하던 짭이 없는 사람이건 얼마든지 속이면서 나를 그저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A로 시작하는 accessibility, affordability, anonymity, 그죠? 익명성. 이 세 가지가 바로 사이버 혼외 관계가 그냥 급속도로 현실 속의 장애물이 다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관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친구 간의 건전한 관심으로 시작된 대화도 이것이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 그들의 용어를 그대로 제가 코트를 한 거예요.
전기의 속도로 at the speed of electricity. 그랬어요? 전기가 얼마나 빨리 흘러요. 그죠? 광속인 거잖아요. 빛의 속도로, 전기의 속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정말 제 연구 중에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어,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회화하는 그런 이제 서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남자 학교, 남녀 고등학생 학생들이 이제 만나서 영어 회화를 하는 서클이었는데 거기서 딱 한 번 호감을 보였던 어떤 남학생이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이제 분이 그분은 드라마 극작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한 편을 정말 멋지게 끝내고 너무나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제 일이 끝났지. 그리고 심심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고등학교 때 호감 가졌던 그 남학생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학생이 어느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동창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로 이민 오는 한국 사람들을 정착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동창회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메일 주소가 있고 그래가지고 심심해서 이메일로 반가 반가 이렇게 네 글자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썼는데 별로 답이 없어서 조금 다음번에 길게 썼대요. 너 나 누군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썼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답이 왔더라는 거예요. 아, 나 너 기억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친구 간의 대화였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나 보고 싶다. 그때 우리가 같이 들었던 팝송,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화면에 뜨고, 뭐, 막 사진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전기의 속도로 사랑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 여성이요.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뭐 딴 거 안 해도 좋으니까 캐나다 어느 공항에 가서 걔 얼굴 딱 한 번만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캐나다와 시차가 있어가지고 걔는 밴쿠버에 있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걔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몰래 차에 나가서 남편하고 남편 자는 동안에 차에 가서 통화를 하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롱 디스턴스 러브처럼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그쪽 배우자가 알게 된 거죠. 그 배우자에게서 넌 누구냐 이러면서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트가 폐쇄되고 그래가지고 하루 사이에 그냥 완전히 단절이 돼버렸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여성이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병을 앓게 됐어요. 너무나 그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사랑은요, 굉장히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요, 사랑을 하면은 우리 뇌에서 암페타민 계통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왜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 아시죠?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 그죠? 막 얼굴이 예뻐지고, 그리고 막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환청이 들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사랑에 빠지면. 그게 뭐냐면 뇌에서 그런 물질들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일종의 중독 증상 같은 이런 거, 이런 게 돼서 환청도 들리고 그가 보이는 것 같고 보고 싶어서 죽겠고 막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가 그 사랑이 갑자기 끊어지죠? 그러면 중독에서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것. 그게 상사병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막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 사례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이버 혼의 관계, 건전한 대화가 사랑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이론이 사실이구나. 알게 됐어요. 여기 보면 사이버상의 대화는 말이 아니라 글로 이루어지고 익명이라는 점 때문에 직접
눈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요. 사랑해 라는 말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고 하려면 정말 드라마도 보면 아시죠?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도 사랑해라는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이 글로는요, 과감하게 시적인 표현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러는 사이에 그 감정이 몇 배로 증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대담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이버상의 혼의 관계는 익명이겠다, 막 그냥 대담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버 혼의 관계가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익명성이라는 거예요. 사이버 혼의 관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진실성의 정도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고 이들이 어떤 조합으로 어떤 상대를 만나게 되는가에 따라서 사이버 혼의 관계의 양상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들이 어떤 상대방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기일 수도 있고 범죄, 탈선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대상을, 그래서 진실성 정도에 따라서 쭉 이 학자가 이제 나열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나, 첫째, 진심으로 친구를 찾는 사람 있어요. 건강한 사람. 새로운 관계를 찾는 탐색가, 호기심에서. 그다음에 낭만적 사랑을 바라는 사람. 여기까지만 해도 아름답고 건강해요. 그래서 젊은이들 간에는요, 요새는요, 무슨 소개팅도 자기네들끼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만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현실 관계를 회피하는 대인 기피증의 사람, 그다음에 장난으로 일부러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 범죄자, 유혹하는 사람, 중독자, 버리는 사람, 만나고 그냥 버리고, 만나고 버리고, 그죠? 꼬여가지고 상처 주고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득실득실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끼리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양상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청 오프라인에도 이것도 함정이지만 이 사이버 혼의 관계는 정말 함정이고 그리고 양상도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유형을 얘기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이제 양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의 관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외에도 혼의 관계는 어떤 혼의 관계가 있냐면 동성애 혼의 관계, 동성애 혼의 관계.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들 간의 혼의 관계.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그런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같은 직장에 있는 여성인데 너무나 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의 관계까지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런 사람은요,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건강한 양성애자인데 그야말로 호기심으로 일탈로, 그죠? 오히려 어쩌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의심 안 해요. 여성들끼리 친해진다고. 그래서 설마 동성애일까?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적으로까지 되고, 그리고 진짜, 여성들끼리도 남성들끼리도 질투하고 뭐 이런 거 똑같은 양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동성애자인데 결혼을 했어요. 동성애자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아는 거죠. 성 정체성을 재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고 관습에 따라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고 혼의 관계를 갖게 되면서 나는 진짜 동성애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 가운데서 우발적으로 동성 친구와 그냥 성관계를 경험하는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이지만 동성애를 상담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들이 내가 동성애예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탐색하시는 걸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유학 갔다 돌아오고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남학생들, 이런 사람들 그쪽에는 너무 동성애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많이 접해요. 그래서 동성애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와서 보니까 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떤 여성에게 또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뭐 이런 고민. 막상 동성애인 줄 알고 살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게 어려우니까, 또나 신앙인이면은 그러니까 막 고민해서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그저 진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놓고 상담해 보시는 것도 이제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거는요, 이 합의에 의한 혼외 관계예요. 합의에 의한 혼외 관계. 예를 들어서 아까 산발이형 혼외 관계는 합의에 의한 혼외 관계에 속해요. 아들을 낳지 못한 아내가 옛날 조선시대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남편의 외도를 묵인하고 소위 시바지, 대리모 이것을 이제 드리잖아요. 첩을 드리죠.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혼외 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스와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결혼한 부부들이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서로 배우자를 바꿔서 성관계를 가지는 거. 매우 비윤리적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일고 지탄을 받지만 배우자가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간음죄 이런 거 이제 없어졌죠. 인권을 얘기하면서 그거 간통죄 이거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였냐면 친고죄여서 배우자가 신고를 해야만 죄로 성립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바꿔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으니까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벌할 근거가 없게 되는 이런 것도 이제 비윤리적인 혼외관계의 한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혼의 관계가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많고 요즘은 정말 폰 섹스,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뭐 컴퓨터 켜놓고 화면 보고 뭐 옷 벗겨가면서 자위하고 이런 거 넘어서서 이제 핸드폰 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만연되어 있고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다양하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외관계의 양상은 이렇게 현실 세계 오프라인이든 또는 가상 세계 온라인에서든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개인이 혼외관계를 경험할 때 어느 한 관계 양상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를 막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과의 관계일지라도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복합적인 혼외관계 경험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상대가 달라지면서 전에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혼외관계를 경험하기도 하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유형을 공부하는 이유는 상담의 맥락에서 시사해 주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혼외관계 상담을 할 때 상담사가 섣불리 내담자의 혼외관계가 한두 가지 유형의 틀에 넣어서 일반화시켜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봐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어보고, 이제 여러분이 그거에 맞게. 그래서 혼외관계는 다 비슷해. 이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그 동기에 있어서나 그 특성이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제 상담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분류를 조금 이제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혼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혼외 관계는 왜 일어나는가, 이 왜 일어나는가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원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미시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고 거시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미시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외 관계를 일으킨 당사자, 그 피해 배우자, 이 한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시적인 차원은 뭐냐면요. 사회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한때 말이죠. 굉장히 외도를 주제로 한 TV 드라마들이 많았어요. 뭐 여러분들도 한때 재미있게 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외도, 그 사랑이요. 그 안에서는요, 심지어는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가 되고, 그걸 보고 있으면 대리만족도 느껴지고,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심지어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드라마들이 막 여러 편 막 방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드라마가 있으면 은연중에 그것이 이제 늘어나요. 그런 걸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적으로도 보면요, 원인이요. 예를 들어서, 뭐, 씨는 못 속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아버지가 막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은 아들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심지어는 또, 어, 아버지가 그랬는데 딸이 그걸 보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가족적으로도 또는 사회적으로도 원인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연구를 했던 거는 개인을 연구했던 거예요. 도대체 한 개인이 왜 외도를 하게 되나? 그죠? 그래서 먼저 성격적인 요인을 봤어요. 그걸 연구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맥기니스라는 학자가 혼의 관계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성격 특성을 연구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은 혼의 관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라고 한 성격들 나열해 놓은 걸 보니까 너무너무 모순이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잘 빠져. 그런데 전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사람도 잘 빠져.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흥분, 모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 당연히 그렇겠죠? 상대 바꿔가면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따뜻하고 다정하고 솔직한 사람. 이런 사람, 정을 그리워하고 따뜻한 사람인데 만약에 남편이 냉정해. 이러면 그런 사람을 찾고 싶겠죠?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성적이며 성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 근데 배우자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빠지겠죠. 반항적이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 말하자면 윤리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막 그냥 방황해요. 빠지기 쉽겠죠. 주관이 부족해서 남을 쉽게 믿고 잘 넘어가는 사람? 말하자면 관광 쫓아갔다가, 그죠? 해외에 나갔다가, 뭐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매우 충동적인 사람? 충동적이니까, 에이씨 모르겠어? 그럴 수 있겠죠? 자, 이해가 다 가요? 근데 또 뒤에 가보니까 늘 외롭고 생활이 지겹다고 느끼는 사람, 권태를 느끼는 사람, 마음이 항상 걱정스럽고 불안한 사람, 아까 충동적이고 제멋대로 된 사람이 혼의 관계에 빠진다더니 지금은 마음이 항상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소심한 사람, 이런 사람도 또 빠진대요. 자기 의심이 많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 친밀감을 느끼거나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까 뭐 다정하고 정을 느끼기 좋아하는 사람 빠진다더니 친밀감을 느끼거나 정서적으로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또 혼의 관계에 빠진대요. 아동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진 사람, 정서적으로 둔하고 위축된 사람,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가 부족한 사람. 이런 특성을 쭉 얘기하면서 혼의 관계에 빠진다고 하니 그러면은 안 빠질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소심해도 빠지고 너무 적극적이라도 빠지고 그죠? 호기심 많아도 빠지고 별로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거 두려워해도 빠지고 정이 많아도 빠지고 뭐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니까 이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이 세 사람이 논문에다가 맞아. 그래. 이런 사람들이 다 빠질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아까 공부했듯이 다른 유형의 혼의 관계로 빠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다른 유형의 혼의 관계. 그죠? 아까 그죠? 남의 얘기 듣고 쫓아다니기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시도형 혼의 관계. 이런 거 하겠죠. 뭐 충동적인 사람은 막 상대 바꿔가면서 막 하겠죠. 그죠? 응.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은 굉장히 로맨틱한 러브로 빠져들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형의 혼의 관계가 있다 보니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혼의 관계에 막 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맥기니스의 성격 목록에는 완전히 서로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성격 특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영숙 교수가 서로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들일지라도 모두 혼외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그들이 갖는 혼외 관계의 양상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보면요. 어떤 배우자가, 어떤 부인이, 아유, 우리 남편은요, 절대로 바람 못 피울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은요, 진짜, 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왜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성실하고, 진솔하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번 빠져들면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혼의 관계도 진실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닐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죠. 모든 사람이 혼의 관계의 가능성 속에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해요. 그럴 때 경각심을 가지고 누구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요, 배우자가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 아이고, 바보 같아서, 어, 절대로, 연애 못할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관심 가지고 애정 가지고 그런 사람 돌봐줘야지. 만약에 그 사람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방치하면 유혹이 들어오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성격 요인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요. 결혼 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또는 배우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혼외 관계가 일어난다. 이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제고해야 된다. 성격적인 특성으로 혼외관계의 씨앗은 결혼하기 훨씬 전에 개인의 마음속에 이미 심겨져 있고 어느 순간 조건만 맞으면 그 씨앗에서 갑자기 싹이 트고 혼외관계에 나무가 자라나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제 주장이에요. 제 논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씨앗이 있어요. 혼외 관계로 빠질 수 있는 씨앗.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다음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돼요. 제가 성격적 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성격이 그러면 별로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혼외 관계가 일어나는 원인을 뭘로 봐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외도의 원인은 뭐냐면 각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결핍이에요. 결핍. 누구든지 마음속에 그 결핍이 큰 사람도 있고 결핍이 조금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사람들은 결핍을 무엇으론가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겠죠? 이 무의식적인 심리적인 결핍이 원인인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유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근원적인. 그래서 그런데 이게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빠지는 개인조차도, 혼의 관계로 빠져드는 개인조차도 내가 왜 그랬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혼의 관계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하다가 혼의 관계로 빠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줄.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의식을 하고 있으면 경각심이 있으면 우리는 단속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그런데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빠진 다음에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혼의 관계를 가지는 개인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역동을 이해할 수 없다면 스스로를 경계하고 부적절한 사랑의 감정에 빠져드는데 이제 단속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 역동을 알면 내가 이런 것을 결핍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찾아 헤매고 있구나. 내가 우리 부모에게서 이걸 받지 못해서 내가 이거를 받기를 원해서 저 여자한테 빠졌구나. 이런 것을 만약에 안다면 이런 부적절한 사랑의 감정에 빠져드는 것에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핍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또 결핍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거죠.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그 결핍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해서 만나잖아요. 임하고 매취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보다도 더 큰 결핍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자기 결핍 채우기에도 급급하고 내 결핍 같은 건 채워주질 못하면 오히려 그 구멍이 이제 더 커지잖아요. 그랬는데 그 결핍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결핍의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남편이 80%를 채워줬어요. 근데 20% 결핍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허전한데 요 20%를 갖고 있는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는 순간 어떤 착각을 가지게 되냐면 그 상대가 100%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 그 사람은 20%일 뿐인 거예요. 남편이 채워주고 있는 80%를 그 사람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의 관계로 빠지는 거는요, 착각 중에 착각인 거예요. 심지어는 2% 부족, 또 그 2%를 채우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100%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제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요. 이거를 알게 해서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요. 그 결핍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상대에게 빠져들고 또 다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심리적인 결핍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거기 보면요. 혼의 관계를 초래하는 심리적 욕구. 여러분의 교재 안에는 한 줄씩 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보기가 더 좋아요. 뭐냐면 그 제목만 읽어볼게요. PPT는 하나씩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인정 욕구와 낮은 자존감의 회복, 친밀감에 대한 동경과 정서적 지지의 필요, 자신의 정체성의 추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 인생의 전환기에 느끼는 불안 심리, 힘과 지배의 욕구, 친밀감에 대한 회피 심리. 아까는 친밀감에 대한 동경이 있다 그랬는데, 친밀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가 했잖아요. 이건 친밀감에 대한 회피 심리. 누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멀리하고 싶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매춘 이런 걸 찾아 헤매게 돼요. 어린 시절 상처나 충족되지 못한 결핍을 보상하려는 심리. 말하자면 어린 시절의 상처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인정 욕구 없는 사람 있나요? 친밀감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나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 없는 사람 없죠? 그리고 어떤 커다란 변화가 올 때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또 내가 좀 힘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인데 이것에 있어서 결핍이 일어나면 이게 바로 외도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인정 욕구와 낮은 자존감의 회복. 그랬어요. 인정 욕구. 보세요. 배우자는 칭찬 안 해주는데 혼의 관계를 하는 그 상대는 칭찬을 자꾸 해주고 인정을 해줘요. 특히 남성들은 인정 욕구가 많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부인들이 남편을 아주 개떡같이 알고 예전에는 존경을 했는데 아주 홀대를 해요. 이럴 때 혹시라도 어떤 여성이 나타나서 정말 높여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성들, 남편들에게 굉장히 홀대받고 욕먹고 그저 야단 맞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고 예쁘다 소리도 못 들고 이렇게 살다가 어떤 제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막 아름답다 그러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이트라는 학자가 외도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왜 외도하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연구했어요. 왜 혼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0%가 자존감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났대요. 성적 만족은 21%에 불과했고 남편에 대한 보복심으로 7%, 기타 12%. 그래서 60%의 여성이 혼의 관계를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밀감에 대한 동경과 정서적 지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성장해서 떠나간 후에 중년기 여성이 겪는 빈둥지 신드롬 있죠? 엠프티 네스트, 그죠? 여성들의 관계 상실에 대한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후군인데, 이제 이런 게 필요하죠. 남성도 스트레스 상황에 특히 처하게 되었을 때 아내로부터 기대했던 그런, 관심, 정서적 지지, 이걸 받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사업에 실패했거나 이럴 때 진짜 위로해줘야 할 때, 그거를 안 해주면 술집에 가가지고 빠져드는 거죠. 이런 정서적인 지지, 친밀감, 이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 정체성의 추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건 이제 중년기 위기가 이런 거죠. 중년기 이후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식과 함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실존적인 물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더 늦기 전에 이 지루하고 정체되어 있는 희생되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나를 찾아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서 젊은 여성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외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이거를 가지면서 이제 외도로 가죠. 중년기 위기, 외도, 이거죠. 인생의 전환기에 느끼는 불안 심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애 전환기, 중년기.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부적절한 혼외 관계를 경험해요. 남성들이요, 엄청난 승진을 하거나 그냥 과장에서 만약에 이사가 됐거나 이런 다음에 외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사실은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거든요. 내가 너무 높아진 이거에 감당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뭐 도와주는 비서하고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남성의 경우 40세에서 45세에 이런 불안을 느끼고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빨라요. 35세에서 40세 사이에 혼외관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이 나타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환기의 불안 심리 이런 거 그다음에 힘과 지배의 욕구는 이제 오히려 중년기 이후 은퇴 후에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성적인 기능도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젊은 여성을 만나서 나 젊음을 한번 회복해 보겠다 뭐 이런 거. 또 이성을 유혹해서 의존적으로 만들어 놓고 힘과 지배의 욕구를 채우면서 손상된 자존감과 열등감을 회복하려는 시도. 돈 많은 남성들이 뭐 아파트 같은 거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힘과 지배의 욕구를 채우는 이런 것들. 남성들이 주로 이거는 많이 하겠죠. 그다음에 친밀감에 대한 회피. 어려서 애착을 잘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짜 한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바꿔가면서 이런 혼외 관계 하겠죠. 이건 병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친밀한 관계에 대한 대체물로 일시적인 성적 혼외 관계나 사이버 혼외 관계, 이 속으로 빠져들면서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않은 심리적인 욕구, 필요와 연결되어 있고 결핍을 보상하기 위한 시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적인 원인, 그 다음에 네, 이런 그래서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고, 즉 결핍, 그것을 채우려는 욕구,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거예요. 아까 성격을 연구했을 때도, 이 심리를 연구했을 때도 성격 특성과 심리적인 욕구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속에 보편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외관계의 가능성 앞에서 취약한 존재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혼외관계를 생각할 때 절대로 이 악한 영의 유혹, 이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독교인의 혼외 관계를 연구했던 미국의 어느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집 걸러 한 집에서 혼외 관계가 일어난다. 일생을 두고. 그런데 만약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가정은 어, 둘 중에 하나다. 진짜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성령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그 가정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씨앗을 가지고 있고
결핍이죠. 그러기 때문에 유혹이 들어오면, 유혹이 안 들어오면 다행이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배우자가 배우자를 돌보고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배우자를 냉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홀대하고 이렇게 하면 그 틈 사이로 반드시 끼어들죠. 유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무너뜨리려 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걸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배우자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돌봐주어야 하는 배우자가 배우자를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건데요. 음, 지금 제가 시계를 봐야 돼요.